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총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 사이로 날아드는 총알, 폭발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일본계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는 젊은 해병대 상사 한 명. 대한민국 최대 해운회사 회장 김태사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 젊은이가 누구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는 걸까요? 처음 만난 지 고작 28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야마모토 일당이 부산항을 장악하려는 음모, 정치권까지 매수한 거대한 밀수 네트워크,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문을 노리는 국제범죄 조직.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격투 중에 우연히 본 그 젊은이의 어깨 흉터가 28년 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모든 게 끝난 후 낡은 포장마차에서 터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총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김태사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 형광등이 깜빡이는 음산한 공간에서 벌어진 기습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일본인 3명이 사방에서 포위해 왔죠. 사장님,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앞서 선 남자가 일본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로 협박했어요. 바로 어제 회사에 찾아왔던 야마모토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김태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부산항 터미널 운영권을 포기하라는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이거였나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쾅! 쾅! 갑자기 다른 쪽에서 총성이 터졌어요. 일본인들이 놀라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박민호였어요. 해병대 수색대 상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젊은 남자가 마치 야생 표범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며 일본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놈의 목을 순식간에 꺾어버리고 두 번째 놈의 무기를 빼앗아 던져버렸어요. 누구냐 너? 세 번째 놈이 다시 총을 겨누려는 순간 박민호는 이미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단 한 방에 기절시켜버렸죠.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서 끝났어요. 김태사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이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박민호가 김태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 땅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피가 끓어오르거든요. 박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단순한 정의감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김태사는 그때 몰랐습니다. 박민호에게 일본인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더 많은 놈들이 올 거예요. 박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급히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박민호의 차에 탔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가 출발하자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일당이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뭔 계획이요? 부산항 터미널 운영권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 김태사는 느꼈어요. 이 젊은 해병대 상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투나 행동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차창 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로 일본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우리 땅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김태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8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28년 전이요? 일본 밀항업자들이 부산 앞바다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때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처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박민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그 시절의 일을 직접 겪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를 보면 그때는 갓 태어났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까요? 김태산도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젊은 사업가로 막 성공하기 시작했던 그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바로 그 시기였죠. 혹시 그 시절 일을 직접 아시나요? 아니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박민호는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김태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군인에게서 작고 친숙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지금부터 28일 동안 제가 당신을 보호해 드릴게요. 28일이요? 왜 하필 그 기간인가요? 제 휴가가 그만큼 남았거든요. 그 안에 야마모토 일당을 완전히 정리하겠어요. 28이라는 숫자가 김태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정확히 28년. 그리고 지금 28일 동안 이 젊은이와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좋습니다. 믿어보겠어요. 차는 부산 외곽의 한적한 펜션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박민호가 야마모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에요. 도쿄에 본거지를 둔 국제 범죄 조직의 한국 지부장이거든요. 범죄 조직이라니요? 그럼 제가 상대하고 있는 건 그냥 깡패들인 건가요? 훨씬 더 위험해요. 이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마약 밀수, 인신매매, 무기거래까지 손대지 않는 게 없거든요. 김태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게 그런 거대한 조직이었다니요. 그럼 왜 하필 제 회사 터미널을 노리는 거죠? 부산항은 동아시아 해상 물류의 심장부예요. 여기를 장악하면 일본에서 중국,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모든 밀수 루트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박민호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김태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런 걸 다 알고 있나요? 해병대에서 이런 정보까지 다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민호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든요. 그 말에 김태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민호의 목소리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자신이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과 비슷한 무언가가 말이에요. 혹시 가족분을 잃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왔거든요. 박민호의 말에 김태사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뭔가 가슴이 뻐근해지는 느낌이었죠. 왜 이 젊은이의 사연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펜션에 도착하자 박민호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벽에 부산항 지도를 붙이고 야마모토 일당의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터미널을 장악하려는지 파악해야 해요. 단순한 매수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다른 방법이요? 정치권 로비, 언론 플레이, 그리고 필요하면 물리적 압박까지 모든 걸 다 동원할 겁니다. 그때 김태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김 과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우리 회사 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무슨 문제 말이에요? 환경오염이랑 안전관리 소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근거도 없는 내용들인데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김태사는 전화를 끊고 박민호를 봤어요. 시작됐네요. 정치권과 언론을 통한 공작 말이에요. 벌써요? 정말 빠르네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일 거예요. 사장님 개인만 노리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나아가 사장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 순간 김태사는 28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런 시기였거든요. 일본 밀항업자들이 부산 앞바다를 휘젓고 다닐 때 자신도 젊은 사업가로서 그들에 맞서려고 했었죠. 그날이 생각나네요. 2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28년 전이요? 김태사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막 해운업에 발을 들여놓은 신참이었어요. 야심도 많고 정의감도 넘쳤죠. 일본 밀항업자들이 우리 바다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박민호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나섰죠. 밀항업자들의 아지트를 찾아내서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 아들이 그 일에 휘말렸어요. 당시 5살이었는데 밀항업자들이 저를 위협하기 위해 아이를 납치했거든요.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수집한 증거도 신고도 다 그만뒀죠. 오직 아들만 되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을 구하러 갔을 때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 아이가 총에 맞았죠. 어깨에. 그리고 바다에 떨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박민호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어요. 김태사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지만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일본인들과 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사업만 하면서 살려고요. 그런데 28년이 지나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박민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 아드님이 정말 돌아가신 게 확실한가요? 확실하지 않아요. 시체를 찾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5살 아이가 총상을 입고 바다에 빠졌는데 살아날 가능성은 혹시 모르잖아요. 누군가 구해줬을 수도 있고. 김태사는 박민호를 봤어요. 왜 이 젊은이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리가요. 이미 28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박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꼭 이 일을 끝내드릴게요. 야마모토 일당을 완전히 소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어요. 그 말에 담긴 강한 의지가 김태산을 놀라게 했어요. 마치 개인적인 복수를 다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건가요? 박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잃은 게 있거든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잃은 게 있어요. 그 순간 김태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박민호의 나이, 외모, 그리고 일본인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김태사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박민호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묘한 친근감도 자꾸 신경 쓰였고요. 반면 박민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도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총소리, 바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2 사람은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 일당의 정체를 파헤치고 정치권 로비 라인을 추적하고 언론 공작의 증거를 찾아내기로 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야마모토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태상과 박민호 둘 다 제거하라. 더 이상 방해받을 수 없다. 부산항을 둘러싼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박민호는 김태산에게 제안했어요. 직접 터미널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들이 정확히 뭘 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이미 그들이 저희를 노리고 있는데.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김태사는 망설였어요. 박민호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이상했어요. 겨우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걸까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이 가시면 더 위험해져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하지만 박민호는 김태산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사히 돌아올게요. 그날 밤 11시 박민호는 검은 옷을 입고 컨테이너 터미널로 향했어요. 부산항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위험한 전장일 뿐이었죠. 터미널 정문은 경비가 삼엄했어요. 하지만 박민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에서 익힌 침투 기술로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담을 넘었거든요. 터미널 안은 거대한 크레인들과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거대한 철제미로 같았죠. 박민호는 조용히 움직이며 수상한 활동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어요. 터미널 한쪽 구석에 있는 창고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죠.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와 그의 부하들이 컨테이너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고 있었어요. 마약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수십 킬로그램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이 정도 양이면 부산 전체에 유통시킬 수 있는 양이었어요. 박민호는 핸드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야마모토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의원님. 내일 국정감사에서 김태산 놈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으실 수 있겠죠? 전화 너머에서 대답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물론이지. 환경오염 자료도 준비했고 안전사고 조작 자료도 다 있어.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낼 수 있을 거야. 박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치인까지 야마모토와 결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화물이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 그것만 처리하면 부산항은 완전히 우리 것이야. 마지막 화물이라니요? 사람이야. 동남아시아에서 데려온 인신매매 상품들. 이걸로 마지막 정리를 할 거야.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약 밀수도 모자라서 인신매매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박민호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밑에 철제 파이프를 건드려 버렸어요. 쨍그랑 큰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안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어요. 뭐야? 지금 밖에서 소리 난 거 아니야? 나가서 확인해봐. 박민호는 재빨리 컨테이너 뒤로 숨었어요. 하지만 이미 들켰을 가능성이 높았죠. 야마모토의 부하 셋이 창고에서 나왔어요. 모두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나와. 박민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와봐. 뭔가 있는 것 같아. 결국 박민호는 결단을 내렸어요. 숨어 있다가 들키느니 차라리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거든요. 부하 중 한 명이 박민호가 숨어 있는 컨테이너 뒤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림자가 튀어나와 그의 목을 제압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기절시켜버렸죠. 아, 이쪽에 누가. 두 번째 부하가 소리치려는 순간 박민호는 이미 그의 앞에 있었어요. 권총을 빼앗고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급히 총을 겨눴지만 박민호가 한 수 빨랐어요. 낮은 자세로 달려들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떨어진 총을 재빨리 집어들었죠. 이 모든 일이 1분도 안 되어서 끝났어요. 하지만 창고 안에서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대답해. 박민호는 창고 쪽을 바라봤어요. 야마모토와 직접 대면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야마모토가 권총을 든 채 나왔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부하들을 보고 분노했죠. 누구냐? 나와. 박민호는 컨테이너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녕하세요, 야마모토 씨. 너는 그때 그놈이군. 그렇습니다. 김태산 사장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흥미롭군. 해병대 놈이 왜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지? 정의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박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요. 개인적인 이유? 28년 전 당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기억해요. 야마모토의 얼굴이 변했어요. 28년 전? 설마 그때? 박민호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때 야마모토가 총을 쐈어요. 하지만 박민호는 이미 옆으로 피하고 있었죠. 컨테이너 뒤로 굴러가며 안전한 위치를 확보했어요. 쫓아. 절대 놓치지 마. 야마모토의 명령에 따라 창고 안에 있던 나머지 부하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컨테이너들 사이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방패막이 되어줬죠. 하지만 상황은 불리했어요. 적의 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박민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크레인 조작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서 크레인을 조작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죠. 박민호는 재빨리 크레인으로 달려갔어요. 사다리를 타고 조작실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어요. 크레인을 조작해서 컨테이너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추격해오던 부하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컨테이너에 가로막혔죠. 뭐야 이거?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있어. 박민호는 능숙하게 크레인을 조작해서 부하들의 동선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혼란을 틈타 다른 쪽으로 탈출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박민호는 터미널을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박민호가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였어요. 김태산이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김태산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박민호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마약 밀수와 인신매매 현장을 다 찍었습니다. 인신매매까지요? 네. 그리고 정치인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했어요. 내일 국정감사에서 사장님을 공격하려는 계획도 다 들었습니다. 김태사는 박민호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증거들을 확보해 준 것에 감동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야마모토가 마지막 카드를 쓸 거예요.
내일 새벽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현장에서 체포해야 해요. 그것만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민호는 김태산을 바라봤어요.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제가 반드시 해내겠어요.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그 말에서 김태산은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죠. 다음 날이 진짜 결전이 될 것 같았어요. 야마모토의 마지막 계획을 막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부산항을 지켜내는 것. 박민호와 김태산은 그날 밤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둘 다 느끼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특별한 유대감을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4시 김태산과 박민호는 부산항 선착장으로 향했어요. 야마모토가 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도착할 시간이었거든요. 사장님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 주세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함께 가겠어요. 혼자 보내기엔 너무 위험해요. 김태산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박민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중년 남자의 걱정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서 떨어지지 말고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선착장 근처 창고에 숨어서 야마모토 일당을 기다렸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긴장감 때문에 몸은 달아오르고 있었죠. 오전 5시쯤 드디어 작은 어선 한 척이 선착장에 나타났어요. 야마모토와 그의 부하들이 나와서 배를 맞이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20명 정도의 젊은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손목이 묶인 채로 끌려 나오고 있었거든요.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인신매매 현장을 직접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들을 반드시 구해야 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착장에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정장을 입고 배지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태산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 항만청 직원들 아닌가요? 왜 저기 있는 거죠? 박민호도 당황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야마모토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결탁하고 있네요. 정부 기관까지 매수당한 거예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야마모토는 단순히 범죄 조직이 아니라 정부 내부까지 장악한 거대한 네트워크였던 거죠. 그때 야마모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네, 최 의원님.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태산 놈 완전히 끝장내실 수 있겠죠?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왔어요. 물론이지. 이미 언론에 자료를 뿌렸어.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거야. 그리고 검찰에도 수사 의뢰할 거고. 김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치권과 언론, 심지어 검찰까지 야마모토의 손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모든 증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박민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인신매매 현장, 정부 관계자들의 결탁, 정치인과의 통화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민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마모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아빠, 아빠.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있는 따뜻한 느낌. 하지만 곧바로 총소리와 차가운 바닷물의 감각이 밀려왔어요. 박민호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괜찮니?
김태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태산이 자신을 민호라고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하지만 박민호는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을. 그때 야마모토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이 여자들을 트럭에 태워서 창고로 옮겨.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박민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있는 트럭 열쇠를 빼앗아서 피해자들을 태우고 도망가세요. 저는 야마모토를 붙잡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박민호는 김태산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사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약속해요.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게요. 그 순간 김태산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박민호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 거예요. 특히 무언가를 약속할 때의 그 진지한 표정이 똑같았어요. 민호야. 아니, 박 상사님. 김태산이 실수로 민호라고 부르려다가 말았어요. 하지만 박민호는 그 호칭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들렸어요. 괜찮아요.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더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느껴졌죠. 작전이 시작됐어요. 박민호는 야마모토 일당이 있는 쪽으로 조용히 접근했고 김태산은 트럭이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박민호가 첫 번째 경비원을 제압했을 때 야마모토가 알아챘어요. 또 그놈이군. 이번에는 놓치지 마. 총격전이 시작됐어요. 박민호는 컨테이너 사이를 뛰어다니며 야마모토의 부하들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정부 관계자들까지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김태산은 트럭 운전사를 제압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묶여있던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박민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적의 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야마모토가 박민호를 향해 총을 겨눴어요. 이번에는 끝이다. 그때 갑자기 박민호의 머릿속에 선명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28년 전 바로 이런 상황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구하려고 했고 총소리가 났고 어깨에 총알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때 자신을 구하려던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태산이었어요. 아빠. 박민호는 무의식 중에 외쳤어요. 그 순간 야마모토가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 박민호는 옆으로 피했지만 총알이 어깨를 스쳤어요. 정확히 28년 전 상처와 같은 자리였죠. 김태산이 총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김태산은 박민호를 안고 절규했어요. 그 순간 박민호의 어깨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흉터, 28년 전.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박민호는 김태산의 품에 안기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제가 기억났어요. 그때 야마모토와 그의 부하들이 다가왔어요. 드디어 잡았군. 둘 다 여기서 끝이야.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였어요. 알고 보니 박민호가 미리 해병대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뒀던 거예요. 그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였죠. 야마모토는 당황했어요. 제 길 어떻게 알았지? 결국 야마모토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결탁했던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체포됐어요.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무사히 구조됐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야마모토를 체포한 것은 거짓된 성공이었거든요. 진짜 배우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한 박민호에게 김태산이 말했어요. 민호야, 너 혹시... 그런데 그때 최 의원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태산 씨, 당신은 지금부터 국정농단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예요. 야마모토와 결탁해서 터미널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야마모토를 잡아서 넘겨준 건데요. 하지만 최 의원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언론도 이미 우리 편이고요. 김태산은 깨달았어요. 야마모토는 그냥 말단이었고 진짜적인 정치권 깊숙이 뿌리 박힌 거대한 세력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박민호와 김태산 부자는 아직 서로가 가족이라는 걸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로 더 큰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박민호가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김태산에게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니 직원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김태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김 과장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침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김 과장이 리모컨을 들고 사무실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태산에 온 김태산 회장, 일본계 범죄 조직과 결탁 의혹.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김태산 태산해운 회장이 일본계 범죄 조직과 손을 잡고 부산항 터미널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은폐와 안전사고 조작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김태산이 야마모토와 악수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언제 찍힌 건지도 모르는 조작된 사진이었지만 마치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태산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야마모토를 잡아서 넘겨준 건데 왜 저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죠? 그때 뉴스에서 최한국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산 씨는 겉으로는 애국 기업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자본과 결탁해서 우리나라 해운업을 일본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매국 행위입니다. 김태산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거래처, 심지어 오랜 친구들까지 모두 진실을 묻는 전화였죠.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김 과장의 말에 김태산은 머리가 어찔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매국노로 몰린 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어제까지 존경한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태산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정말 일본 사람들과...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하지만 김태산의 해명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미 언론이 여론을 조작해버린 후였거든요. 그때 경찰이 회사로 들이닥쳤어요. 김태산 씨죠? 국정농단과 외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김태산은 수갑을 찬 채 회사에서 끌려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김태산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한편 박민호도 큰 문제에 처했어요. 해병대 사령부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박민호 상사 무단으로 민간인 사건에 개입한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박민호를 찾아온 헌병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했는데요. 그건 경찰과 검찰이 할 일이지 군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김태산과 결탁해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박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증거 조작이라니요? 저희가 찍은 건 모두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왜 김태산이 오히려 범죄자로 몰린 겁니까? 당신이 그를 도와서 무고한 일본인 사업가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박민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모든 게 뒤바뀌어 있었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거였죠. 일주일 후 김태산은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모든 증거가 조작되어 있었고 증인들도 모두 매수당한 상태였습니다. 면회를 온 김 과장이 말했어요. 사장님, 회사가 큰일 났어요. 주요 직원들이 모두 사표를 냈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 통보가 왔어요. 김태산은 절망했어요. 20년간 피땀 흘려 만든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더 심한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김태산의 형과 누이들까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매국노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어서였죠. 그때 최한국 의원이 교도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산 씨, 이제 좀 알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조직인지 말이에요. 당신들이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터미널 운영권을 우리 쪽으로 넘기고 조용히 사업에서 손을 떼세요. 그럼 이 모든 일을 없었던 걸로 해드릴게요. 김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터미널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계속 고생하시죠. 아, 그런데 그 해병대 놈도 곧 큰일 날 거예요. 군사재판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중형을 받을 거거든요. 박민호 상사 얘기예요? 그래요. 당신과 결탁해서 무고한 사업가를 모함했다는 죄목이죠. 김태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박민호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였거든요. 한편 박민호는 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어요. 군사재판을 기다리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기억이 더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28년 전 그날의 기억 말이에요. 어린 박민호가 김태산에게 안겨서 울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민호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총성이 울렸어요. 박민호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고 바다로 떨어졌죠.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본 것은 절규하며 자신을 찾는 김태산의 모습이었어요. 아빠. 박민호는 꿈에서 깨어나 소리쳤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김태산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박민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김태산이었습니다. 민호에게 내가 내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 28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과 똑같은 어깨 흉터, 똑같은 눈빛, 똑같은 마음씨를 가진 너를 보면서 나는 매일 기도한다. 부디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둘 다 이 거대한 악의 앞에서 무력할 뿐이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편지를 읽은 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8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박민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걸 뒤집어 놓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짜 배후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었어요. 최한국 의원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이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김태산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태산해운은 완전히 파산했고 터미널 운영권은 일본계 회사로 넘어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민호의 상황이었어요.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거였거든요.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호는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 사건에 무단 개입하여 국가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무고한 외국인 사업가를 모함한 죄가 중대하므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인들이 돈에 매수당했고 증거들도 모두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박민호에게 뜻밖의 면회객이 찾아왔어요. 이현석이라는 남자였는데 자신을 항만공사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민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석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현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당신과 김태산이 상대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요. 박민호는 긴장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야마모토나 최한국 의원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부터 이 나라에 뿌리박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가요? 친일파들이 모두 사라진 줄 아세요? 천만에요. 우리는 더 깊숙이 숨어서 이 나라를 조종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사법부까지 모든 곳에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박민호의 혈압이 올랐어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 활동을 했던 가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권력을 잡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대한민국을 다시 일본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 달성했고요. 이현석의 말에 박민호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쇠창살 너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부산항은 그 계획의 핵심이에요. 여기를 장악하면 한국의 모든 물류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용서? 하하,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이제 중죄인이고 김태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당신들을 믿지 않아요. 이현석은 일어서며 마지막 독서를 퍼부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김태산의 다른 가족들도 곧 큰일 날 거예요. 그의 형과 누이들 말이에요. 그들도 매국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예요. 박민호는 절규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전쟁에서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한편 김태산도 교도소에서 절망적인 소식들을 들어야 했어요. 면회 온 김 과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태산해운이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장님 댁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태산은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했어요. 하지만 다음 말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형님과 누님께서도 큰일 나셨어요. 무슨 일인가요? 형님 회사도 연루됐다고 해서 불법 감사를 받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누님은 스트레스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김태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니요. 더 가슴 아픈 건 조카들의 소식이었어요. 대학생인 조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대요. 매국노 삼촌을 뒀다고 해서요. 결국 휴학계를 냈다고 하네요. 김태산은 고개를 떨궜어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현석 항만공사 사장이 만나자고 하네요.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석이요? 만나지 말아요. 그 사람도 그들 편이에요. 하지만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족들이 더 피해를 보기 전에 타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이현석이 김태산을 면회왔어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간단해요.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해운업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걸 원상복구해드리죠. 가족들에 대한 압박도 중단하고 당신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어요. 김태사는 고민했어요. 자신의 명예보다 가족들이 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민호 상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현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놈은 포기하세요. 이미 군사재판에서 중형이 확정됐고 감형 가능성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저를 도와준 것뿐인데 왜 피해를 봐야 하나요? 그럼 거래는 무산이네요. 계속 고생하시죠. 이현석이 일어서려는 순간 김태산이 부르짖었어요. 잠깐요. 제가 모든 걸 다 인정할게요. 대신 박민호만은 살려주세요. 이현석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흥미롭네요. 겨우 며칠 알고 지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리다니. 그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이현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라고요? 28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입니다. 확신해요. 이현석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감동적인 스토리 아닌가요? 무슨 뜻인가요? 내일 기자회견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박민호를 자신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이용했다고 말하세요. 그럼 박민호의 형량을 줄여드리죠. 김태사는 절망했어요. 아들을 구하려면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김태산의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전국에 생중계됐죠. 저는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일본계 범죄 조직과 결탁해서 터미널 운영권을 불법으로 유지했고 박민호 상사를 이용해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김태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특히 박민호 상사에게는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순수한 군인이었던 그를 제 개인적 욕심 때문에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본 박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눈물이 흘렀어요. 28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다시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김태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어요.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모든 걸 잃었죠. 반면 박민호의 형량은 5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용한 나쁜 군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악역들은 완전히 승리했고 부산항은 그들 손에 넘어갔어요. 이제 누가 이 거대한 악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진정한 부자의 사랑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죠. 김태산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일주일 후 그는 박민호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았어요. 몰락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박민호는 야윈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본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 맞죠? 김태사는 박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2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확실히 말할게. 너는 내 아들이야. 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28년간의 그리움을 나눴어요.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부자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됐죠. 그런데 김태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포기할 수 없어. 저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김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에게는 아직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 무엇인가요? 진실이야.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말이다. 그때 김태산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현석이 나를 협박할 때 몰래 녹음한 거야. 친일파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어. 박민호가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이걸로 반격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언론도, 검찰도, 정치권도 모두 그들 편이야. 이 녹음 파일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모르겠어. 그때 박민호가 말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해병대 동기 중에 지금 언론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의감이 투철한 놈이에요. 혹시 믿을 만한가? 저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김태산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거야. 며칠 후 김태산은 박민호의 동기인 강수진 기자를 만났어요. PBC 방송국 탐사보도부에서 일하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이에요. 강수진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경악했어요. 하지만 방송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압력이 엄청날 거예요. 김태산이 말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강수진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야마모토였습니다. 김태산 씨 만나서 이야기하죠.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김태산은 당황했어요. 야마모토가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요? 다음 날 김태산은 야마모토를 만났어요. 놀랍게도 야마모토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산 씨, 저도 속았습니다. 저는 그냥 일본 극우파들의 하수인일 뿐이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진짜 적은 따로 있어요. 한일 양국의 친일파들이 손잡고 만든 거대한 네트워크 말입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야마모토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건 그들의 조직도와 자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서도 있어요. 한국을 완전히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계획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주는 거죠? 제 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제 딸도 불행해져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태산은 서류를 받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 딸만은 보호해 주세요. 이 일이 끝나면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겠어요. 한편 교도소에서는 박민호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병대 동료들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거였습니다. 박민호 상사는 우리 해병대의 자랑입니다. 그가 범죄자라면 대한민국에는 애국자가 없습니다. 수백 명의 해병대 장병들이 서명한 탄원서였어요. 그들은 박민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박민호를 위한 증언서를 보내왔어요.
박민호 상사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지옥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상황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강수진 기자는 야마모토가 제공한 서류와 김태산의 녹음 파일을 종합해서 거대한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사장을 설득했어요. 사장님,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방송국 사장도 진실을 본 후 결심했어요. 좋다. 압력이 와도 끝까지 밀고 나가자. 이게 우리 언론인의 사명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김태산은 교도소 면회실에서 박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내일이 결전이다. 우리가 이기면 이 나라가 진짜 광복을 맞는 거야. 박민호도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요. 그때 박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 28년 전 그날 기억나요? 김태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어떻게 잊겠니?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찾아주신 덕분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박민호는 어깨에 흉터를 만지며 말했어요. 이 흉터는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김태산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호야, 아빠가 꼭 널 구해낼게.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거였어요. 김태산과 박민호,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9시 PBC 뉴스 특보가 전국에 생방송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보도해드립니다. 광복 이후 70년 넘게 우리나라에 뿌리박고 있던 친일파 네트워크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강수진 기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현석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부터 이 나라를 조종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본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어서 조직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진짜 정의로운 검사들이었죠. 이현석, 최한국, 그리고 친일파 네트워크 관련자들이 일제히 체포됐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어요.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친일파를 처단하라. 김태산을 석방하라.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언론들도 앞다투어 김태산과 박민호의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법원은 박민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김태산의 모든 혐의도 무죄로 번복됐습니다. 박민호가 교도소에서 나오던 날 김태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8일 만에 진짜 자유로운 재회였죠. 민호야, 아버지.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박민호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전역했습니다. 김태산은 부산항 터미널 운영권을 되찾았고 새롭게 회사를 재건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의 낡은 포장마차에서 김태산과 박민호는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민호야, 28년을 기다렸구나. 저도요, 아버지. 김태산은 박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오래된 흉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살아줘서 고맙다, 내 아들아. 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8년 만에 들어본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거든요. 부산 앞바다에는 평화로운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켜낸 바다였죠. 그리고 김태상과 박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